이번에 이제 그 공산주의에서 이제 그 프롤레타리아 혁명과 무장 혁명의 관계를 좀 보겠습니다. 이 문제에서 핵심은 뭐냐면은 그 사회의 다수인 노동계급이 당연히 민주주의에 의하면 집권을 해야 되죠. 그래서 이러한 노동계급의 민주적인 집권과 다수인 노동계급이 민주적 통치를 어떻게 구현하느냐의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사회의 다수인 노동자 민주주의의 구체적인 방식은 이제 각 나라의 조건에 따라 다르다는 거예요. 무장혁명은 그 사회주의 혁명에게만 관련된 건 아니다는 거예요. 과거에 어떤 노예제 폐지, 스파르타쿠스, 로마의 스파르타쿠스의 난이 있었죠. 노예들의 반란, 그다음에 봉건제 폐지, 프랑스 대혁명, 자본주의 폐지 등 모든 혁명에 있어서 어떤 그 다수의 요구, 민중의 요구를 부정하고 민중들이 이제 평화적으로 저항을 하는데 지배계급이 이걸 유혈 진압으로 맞설 경우에는 거기에 대해서 이제 민중들이 정당 방어, 집단적 정당 방어로서 무장혁명을 한 거다는 거죠. 무장혁명을 할 수밖에 없는 어떤 조건이 있었다. 또 오늘날 같이 이제 그 보통 선거와 평등 선거가 보장되고 그 선거에서 이제 다수에 의한 통치가 보장이 되죠. 형식적인 민주주의가. 언론의 출판의 자유도 이제 절차적 민주주의가 보장되는 경우에 혁명이 반드시 그 무장혁명을 요구한다고 볼 수 없다는 거죠. 또 권력을 장악하는 혁명과 권력을 장악한 이후에 이제 그 혁명에 반대하는 진압, 그러니까 선거를 통해서 평화적으로 혁명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 혁명 선거에 의한 평화적인 그 조치에 그 반대하는 어떤 무력적인 반란이 일어났을 때 그러한 반동 역시 이제 반드시 그 군대나 경찰을 동원하는 게 아니라 사회주의 법치주의, 사회주의 강제 기관에 의해 가지고 그 형벌이라든지 이러한 거죠. 형사처벌, 경찰력으로 인해서 민주적으로 합법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 그래서 이게 무장혁명의 문제는 그 절대적으로 일반적인 게 아니다. 다음에 봅시다. 왜냐하면은 그 무장혁명을 하면 많은 사람이 죽죠. 자기뿐만 아니라 부모의 형제자매들이 다 죽어요. 더군다나 힘이 없는 아이들과 부녀자들이 이런 무장혁명 내란에 있어서 가장 큰 피해자가 됩니다. 굶주림과 어떤 그 부녀자의 경우는 강간 이런 형태의 피해를 많이 보죠. 그래서 이제 무장혁명이나 내란을 선동하는 게 이 대중들로 하여금 공포를 심어주기 때문에 이 대중의 지지를 일반적으로는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무장혁명이 일어났던 거는 이제 평화적인 방식을 동원할 수 없는 어떤 불가피한 조건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런 조건에 대한 고려가 없이 일반적으로 그 무장혁명을 주장하는 것은 이거는 상식에 반하는 거다. 그 무장혁명이 실현되는 경우에도 그 핵심은 이제 그 무장혁명을 위해서 평상시에 병력, 군대, 무기를 비축하는 게 아니라 사실 이제 그 강제력을 동원할 수 있는 조직된 민중이 평상시에 있으면 된다. 그리고 이 민중을 지도하는 당이 있으면 된다. 그래서 그러한 당 안에 노동자, 농민, 청년, 지식인들이 어떤 동맹 형태로, 소비에트 형태로 조직되어 있을 때, 그럴 때 경우에 따라서 그러한 조직들이 무장 조직으로 바뀔 수도 있고, 그렇지 않고 평화적인 집회나 시위를 통해서 평화적 요구를 할 수도 있다. 그럼 역사적으로 그 무장혁명이 된 사례나 조건을 한번 보겠습니다. 1789년 프랑스 대혁명은 바스티유 감옥을 습격함으로써 됐는데요. 바스티유 감옥을 습격한 건 그 정치범을 석방하려는 것이 아니라 국왕이 그 시민들과 민중들의 정당한 요구에 대해서 외부에 있는 그 국왕의 군대, 직업 군대죠. 직업 군대를 동원해 가지고 무력으로 방어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저항하기 위해서 그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요즘으로 말하면 그 군대 부대에서
그 비축퇴한 무기를 습격해서 획득을 했는데 총탄이 없었습니다. 총포가. 그래서 탄약이 없었는데 바스티유 감옥에 탄약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그 탄약을 구하기 위해서 바스티유 감옥을 습격한 겁니다. 그 바스티유 감옥에는 소수의 그 수비병사가 있었는데요. 이러한 민중들이 그 탄약을 내놓으라는 요구에 서로 대치를 하다가 일부 수비병이 이 발포를 하면서 민중들이 이제 바스티유의 성벽이죠. 이 성으로 밀물듯이 들어가니까 이제 수비병들한테 그 장교가 이 민중들을 발포를 해서 진압하라고 하는데 수비병 일부가 그거에 대해서 불복종하면서 오히려 그 진압을 명령한 장교를 체포하거나 죽임으로써 정규군 일부가 민중들의 편에 서게 돼서 무장혁명으로 가게 되는 그러한 조건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혁명이 되고 나서 그 국왕이 바르샤유 궁전으로 그 피신했는데 그 이 혁명 이후에 이 경제가 너무나 그 안 좋고 또 그 다음에 귀족이나 대자본가들이 사보타지 협력을 안 해가지고 기아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굶주린 부녀자들이 이제 베르사유 궁전으로 쳐들어가서 거기를 습격을 하는데요. 이럴 때 이제 그 뒤에 그 시민군들이 쫓아갔었고, 그리고 이제 이 정규군들이 그 왕의 진압 명령을 받지만 유혈 사태를 우려해서 진압을 포기하게 되는 이런 형태가 됩니다. 1830년 7월 혁명은 이제 선거법 개혁에 맞선 그 파리 내에서 집회가 있었는데 평화적인 집회인데 이 평화적인 집회에 대해서 유혈 진압 명령을 내리게 되는데 그래서 일부 유혈 사태가 벌어지는데 그거에 대고 진압군 내부에서 내분이 일어납니다. 시민에 대해서 총을 쏠 수 없다. 이렇게 되면서 진압군이 갈라지게 되면서 일부가 시민에 쓰게 되면서 결국은 이 시민들을 진압할 수 없게 되는, 그래서 왕이 물러날 수밖에 없는 조건이 됩니다. 1848년 2월 혁명도 역시 이제 선거권 확대 똑같은 상황입니다. 똑같은 상황에서 국민방위대라는 건 이제 파리 시내에 그 시민군, 파리의 치안을 막기 위한 경찰군인데 여기에 대해서 그 시민에 대해서 유혈 진압을 명령하는 역시 불복종하게 되면서 지배계급이 무력 동원할 수 없는 상태로 되면서 혁명이 성공하게 되는 그런. 반면 혁명이 실패한 경우도 있는데 1848년 6월에 노동자들이 봉기를 합니다. 왜 봉기했냐면 노동자들이 이 당시에 그 국립공장 월급을 요구합니다. 국가에 대해 일자리를 요구하는데 국가가 특별한 일자리를 마련하기 힘들기 때문에 국가공장, 국립공장을 만들어서 노동자들한테 그 월급을 줍니다. 근데 이 월급은 세금인데 농민들과 상공인, 특히 그 영세 상공인 상점들로부터 세금을 걷어가지고 노동자들에게 월급을 줬는데 농민과 그 영세 상공인들의 불만이 높아지게 되면서 이 부르주아들이 이 선거를 통해서 다수가 의회 다수를 점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국립작업장을 폐쇄를 하기 때문에 노동자들이 이제 그 월급을 받지 못하는 실업자로 전락하게 됩니다. 근데 이 노동자의 상당수가 이미 그 1848년 2월 혁명에 무장 봉기에 참가했던 국민방위대 소속이었기 때문에 무장된 상태이기 때문에 생존권을 위해서 무장 봉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미 국립작업자에 대한 그 여론이 안 좋았기 때문에 이번에는 농민이나 영세 상공인이 노동자의 반대편에 서도 노동자들이 고립되어 진압됩니다. 파리꼬민을 보면 이제 프랑스와 프레이션이 전쟁을 해서 프랑스가 패배를 해가지고 프레이션이 파리의 입성을 점령을 하게 되는데 이에 대해서 반대하는 그
파리 시민들과 파리의 그 국민 방위대가 봉기를 합니다. 부르주아 정부는 정규군에게 이러한 국민 방위대를 진압하라고 하는데 정규군 일부가 유혈 사태를 우려하면서 진압을 거부합니다. 그러면서 정규군과 국민 방위대가 힘을 합쳐서 혁명의 편에 서게 됩니다. 이와 같이 이제 무장혁명의 사례는 어떤 특수한 조건이 있어서 가능한 거지,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무장혁명을 계획하고 해서 그게 대규모 무장혁명으로 진행되는 경우는 사실은 이제 많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러시아의 경우에 이제 여기 보면 1871년 파리꼬민에 진압이 당했는데, 파리꼬민에 진압된 상황을 보게 되면 이제 파리꼬민이 고립이 되어 있고, 그래서 그 상태에서 이제 프레이션과 프랑스의 그 부르주아 군대가 연합을 합니다. 그래서 이 파리꼬민이 공산주의이기 때문에 보수적인 유럽이 연합 군대를 해서 진압을 하게 됩니다. 파리가 고립되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파리꼬민이 하나의 정부니까 파리에 소속해 있던 정규군이 있었는데, 이 정규군이 적극적으로 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즉 파리꼬민이 되고 나서 부르주아 정규군을 해체를 해서 완전히 이 파리꼬민의 혁명적인 정규군을 만들어야 되는데, 과거에 부르주아 정규군들이 그대로 크게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로 이 정규군들이 파리꼬민을 진압할 때 전쟁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았다. 러시아를 보면 1905년에 PAO인데요. 러일 전쟁으로 인해서 이제 경제가 안 좋고 굶주림 때문에 평화적 시위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발포를 하게 돼서 이에 대한 반발로 폭력화가 되고 일부 병사들이 반란을 일으켰다. 1917년 3월에 보면 이제 1차 대전 중에 이제 굶주림이 많았고, 여성들이 왜 시위를 하냐면, 굶주림 왜 시위를 하냐면 아이들과 가족들이 굶어 죽기 때문에 여성들이 빵이나 식량을 구할 수 없기 때문에 가족들을 위해서 시위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시위에 대해서 러시아 황제가 진압을 명령했는데 일부 정규군이 이 진압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소비에트 노동동맹이 이미 있었는데 일부 노동동맹이 무장을 하게 되면서 병사 소비에트가 생기게 되는, 이렇게 돼서 무장혁명에는 일정한 조건이 있다. 봅시다. 프랑스 대혁명 당시에는 그 에베르파 산악파 중에 과격파입니다. 그러니까 권력에서 배제당한 소생산자와 무산 대중, 이게 생트클트 그죠? 귀족이 아닌 사람들, 민중이죠, 민중들을 선동해서 무장봉기를 조직하였다. 이를 본받아 이제 바베프가 그 프랑스 대혁명이 1895년, 96년 요 시기에 로베스피에르가 이 실각한 이후에 평등주의자들의 음모적 봉기, 그래서 소수의 엘리트들이 이제 봉기를 해서 거기에 자극받은 무산 대중이 이제 폭동을 하는 그러한 형태로 봉기를 하다가 실패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바이틀링, 1840년대에 바이틀링은 이제 공산주의를 지향하는 혁명적 수공업자들이 무산계급인 노동자들을 이제 사회적 비적으로 조직해서 자본가의 생산수단을 탈취한다는 도탈리로를 정립하였다. 이게 뭐냐면은 바이틀링이 생각한 공산주의는 재산공동체입니다. 재산공동체. 그래서 혁명적 수공업자들은 재산이 있죠. 수공업자니까 생산수단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혁명적 수공업자들이 재산공동체를 한 건데, 이 재산공동체에 노동자들도 같이 해야죠. 노동자들도 해방돼야 되니까. 근데 노동자들은 무산계급에 재산이 없어. 재산 공동체를 할 수가 없어. 재산이 없기 때문에. 그 재산을 마련해야 되는데, 재산을 어떻게 마련하냐면 자본가들의 생산수단을 탈취한다.
그렇지. 그렇게 해서 재산을 마련해서 재산 공동체에 들어가는데, 노동자들은 자기 스스로 아직 이러한 의식이나 혁명적 사상, 혁명적 조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혁명적 수공업자들이 바로 이 노동자들을 조직한다. 무장단체로, 사회적 비적, 의적이죠. 의적, 사회적 의적으로 혁명가 조직으로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탈취한다는 도탈 이룬다. 그래서 선진적인 수공업자와 무산 대중인 노동자가 힘을 합해서 자본가의 생산 수단을 탈취한다. 오늘날 말하는 프롤레타리아 혁명 이론을 처음으로 이렇게 정립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이것이 이제 프롤레타리아 혁명의 가장 근접한 기원이다, 거죠. 그 내용을 보면 그 봉건 말기 자본주의 초기에 수공업자들은 소수만이 자본가로 성장할 수 있고 다수는 이 자본주의적 생산 방식, 공장제의 경쟁에 밀려서 그 노동자로 전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또 이 수공업자들은 소위 도제 수업이 끝난 직인인데 봉건제의 마스터 제도, 장인 제도 때문에 자기의 스승이 있는 장인이 있는 그곳에서는 영업을 할 수 없고 일자리를 찾거나 기술을 습득을 위해서 방황해야 됩니다. 이건 방황하는 노동자로 전락했다. 숙련 노동자죠. 그러면서 당연히 망명한 혁명가들을 만나면서 이들이 혁명적 수공업자로 됩니다. 그래서 이들은 자유로운 소생산자들의 재산 공동체, 즉 공산주의를 구현하고자 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 당시에는 이제 그 수공업자뿐만 아니라 노동자 민중의 투표권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민주주의로 평화적으로 다수결로 혁명을 할 수가 없었다. 여러 가지 그 국가의 선거나 의회는 부르주아나 귀족들이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선거의 방식으로는 혁명을 할 수 없었다. 그래서 무장 봉기를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자, 프랑스 혁명사에서 무장봉기의 주축은 국민방위대인데, 국민방위대는 일종의 말하면 지역을 방어하기 위한 경찰 분대, 경무장화란 군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역 군대, 시민군이라고 볼 수 있어요. 미국으로 치면 민병대나 혹은 주방위군 이런 걸로 볼 수 있어요. 국민방위대는 파리 시민으로 그 지역의 시민으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진압 명령, 즉 자기와 같은 시민들이죠. 형제자매를 그 반란이나 혁명이 일어났을 때 진압 명령을 받는데 이럴 경우에는 자기 형제자매를 진압을 잘 안 하려고 합니다. 오히려 이제 그 무력으로 진압하라는 지휘관들에 대해서 명령 불복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휘관을 죽이고 오히려 혁명군의 편에 서는 게 맞다. 자기 형제자매를 죽일 바에 차라리 지휘관을 죽이는 게 낫겠죠. 1905년 러시아의 피해 일요일 이후에 인민주의자, 무정부주의자들이 이제 지역 평의에 소비에트를 주도하였고 나중에 이제 볼셰비키도 각 지역에 소비에트를 만들어요. 여기 소비에트는 노동동맹입니다. 노동자와 농민이 동맹을 맺은 거다. 노농동맹. 그래서 이제 민주적인 혁명 조직이었죠. 1917년 2월 혁명 이후에 코르닐로프라는 건 이제 그 황제편에 있던 총사령관입니다. 이 총사령관이 그 1917년 2월 부르주아 민주주의 혁명이 되면서 부르주아 공화국이 성립이 됐는데 이 왕당파인 코르닐로프 장군이 그 러시아 수도로 진격을 해가지고 부르주아 공화국을 전복하려고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부르주아 공화국의 케렌스키 수상이 이 수도를 지켜야 되는데 수도를 지킬 병력이 없었습니다. 1차 대전이니까 병력들이 대부분 전선에 나가 있었다. 그래서 볼셰비키의 소비에트, 즉 노농동맹, 이 볼셰비키 소비에트에게 반란 진압을 부탁하면서 무기를 나눠주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볼셰비키 소비에트, 즉 노동평의회가 무장을 하게 됐고 바로 이것이 이제 붉은 군대 혁명이 무장혁명으로 가능하게 된 그런 이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러시아 혁명은
10월 혁명은 거의 그 사망자가 안 나온 거의 평화적인 혁명이었다. 압도적인 무력으로 상대방의 무력적인 그 반혁명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압도적인 무력이었다. 대부분 도망갔다. 그리고 반혁명 세계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붉은 군대가 그 수도를 포위했다. 그래서 사실상 평화적인 혁명이었다. 무장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무장에 했다고 해서 반드시 유혈적인 그 내란의 형태를 띠지 않는다. 마르크스에 따르면 인민의 대기관이 의회죠. 의회, 민주적인 의회가 정권을 장악하고 있고, 그러니까 민주적인 의회가 국가 권력기관이고 인민의 다수가 지지가 있을 때, 즉 인민 다수가 의회에 보통 선거를 해서 의회를 통해서 국가 결정을 할 수가 있을 때, 예를 들어서 이제 그 1800년대 후반, 그러니까 1871년 이후에 1871년 프랑스 제3공화국이죠. 민주주의가 성립된 이후에 미국이나 영국의 경우에 이건 마르크스 노년에서 한 말이죠. 낡은 사회가 새로운 사회로 평화적으로 이행하는 것도 가능하다. 다음에 앵글스에 따르면 혁명이 평화적으로 시작되더라도 그 반동 계급의 반발이 폭력으로 나타난다면 반혁명을 진압하기 위한 무장혁명은 불가피하다. 평화적으로 시작되더라도 반혁명에 대해서는 경우에 따라서는 그 무장을 동원한다. 1878년 마르크스가 한 말입니다. 독일적 상황을 두고 한 말입니다. 독일 사회민주당에서 혁명의 목적은 노동계급의 해방과 거기서 수반되는 사회의 변혁이다. 역사적 발전은 그때의 지배 권력자 측에서 아무런 폭력적인 방해를 하지 않는 한에서만 평화적이다. 평화적 혁명이 가능하다는 거죠. 예컨대 영국이나 미국에서 노동계급이 의회의 다수를 차지한다면 노동계급은 합법적 방법으로 자신의 발전에 방해가 되는 법률과 제도를 제거할 수 있다. 평화적인 방법으로 혁명이 시작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화적인 운동이 기득권 가진 자들의 거부는 자본가들이 그 선거를 통한 평화적 혁명을 거부하면서 폭력적으로 반혁명으로 돌아설 때는 당연히 그 평화적인 혁명에 대해서 저항하니까 민주적인 방식으로 혁명을 진행하는데 저항을 하면 당연히 그거에 대해서 진압을 할 수 있죠. 경찰을 동원할 수도 있고 필요에 따라서는 군대를 동원할 수도 있다. 그래서 정리하면 이제 프롤레타 혁명과 프롤레타 독재는 노동자 민주주의를 의미하고, 다시 말해서 그 다수의 통치를 어떻게 보장할 것이냐. 노동자 민주주의는 그 노동계급의 민주적인 집권, 노동자가 다수니까 당연히 집권해야죠. 그게 민주주의죠. 노동계급의 민주적 통치를 내용으로 한다. 그러므로 프롤레타 혁명은 노동계급의 민주적 집권을 의미한다. 민주주의는 사회 다수인 평민, 일반인, 시민, 국민의 권력 장악을 의미하는데, 과거 신분사회에서 평민에게 정치적 평등이 주어지지 않았을 때 다수의 평민, 민중들은 합법적으로 권력을 장악할 수 없다. 따라서 다수의 평민은 더 이상 견디기 힘든 수준에 오르면 항의성 봉기를 하게 되고, 여기 항의성 봉기라는 건 대부분 자연발생적이니까 무장 봉기가 아니에요. 이 항의성 봉기에 대해서, 비무장 봉기에 대해서 지배계급이 군대를 동원해서 유혈 사태가 지나게 되면 집단적 방어권을 하기 위해서 민중들이 무장을 하면서 무장 봉기로 발전하게 된다. 따라서 여기서 무장혁명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이 사회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노동자 민중의 민주적 집권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일 뿐이다. 그래서 과거 사회주의 혁명은 지배계급이 비민주적인 조치를 취했기 때문에 무장력에 달성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하지만 이제 노동계급의 민주적 집권은 오늘날 부르주아 민주주의가 구현된 조건에서는 일반적으로 무장혁명의 형태를 띠지 않는다. 특히 이제 베네수엘라처럼 예외적으로 특별하게 선거에 의해서 달성되는 것. 칠레도 이제 사회주의 정권이 선거를 통해서 나왔죠. 근데 그냥 항상 반혁명이 나오죠.
이 경우에 반혁명 분자에 대해서 강제적인 무력적 조치를 취해주는데, 여기서 무력이라는 건 이제 강제력을 의미하는 거고, 그 내용은 이제 반혁명 세력의 행동에 따라서 재산 몰수나 형벌과 같은 법의 형태가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그 반혁명 세력들이 어떤 불법적인 또 폭력적인 무장을 하게 된다면 노동계급에 의해 통제되는 경찰과 군대를 통한 진압도 될 수 있다. 즉 반혁명이 미약할 때는 개별적인 형벌의 형태가 되지만 집단적 형태를 띠게 되면 내쟁이 된다. 어떠한 경우든 혼란스러운 무장봉기가 아니라 노동계급의 권력기관에 의해서, 노동자 국가의 권력기관에 의해서 통제되는 질서 있는 무력의 행사이다. 그러니까 혁명이라는 게 그 희생을 최소화되기 때문에 당연히 무력 혁명을 의미하는 건 아닌데, 경우에 따라서 무력 혁명이 나올 수도 있지만 그런 경우에도 희생을 최소화시켜야 된다. 무력의 동원에는 이제 선제적 방식, 먼저 무력을 취하는 것과 상대방의 무력 행사의 집단적 방어권이 있다는 거죠. 선제적 방식으로 무장혁명의 주장은 아주 특별한 경우에는 정당성과 대중성을 획득할 수 있다. 사람이 다 죽는데 그런 주장을 동의하는 사람은 별로 없겠죠. 부르주아 민주주의가 제한된 조건이라고 해서 반드시 무장혁명을 바로 선동하는 건 아니죠. 군중의 지지를 얻으려는 전술적 이유에서 선제적인 무장봉기 형태를 뜻한다. 무장봉기를 막 선동하면은 일단은 그 지배계급의 탄압에 직면할 거고, 그 다음에 희생을 두려워하는 군중들도 두려워하겠다는 거죠. 지배계급의 무장력이 압도적인 상황에서 비밀리에 무장을 준비할 수 있지만 무장봉기를 먼저 선언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 비무장의 무장봉기, 군중봉기, 무장하지 않는 군중들의 봉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지배계급이 학살하면 자연스러운 군중의 무장, 집단적 정당 방어를 든 무장,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 지배계급이나 정규군이 그 진압을 할 때 거기에 진압에 반대하는 정규군의 균열로 인한 내전, 혁명적 무장 세력이 결국은 시민과 일부 지배계급의 명령에 저항한 정규군 일부가 합세해서 혁명적 무장 세력이 집권을 합니다. 이게 이제 이란 형태, 이란의 이슬람 혁명도 그렇고 프랑스 대혁명이나 그 1848년 혁명, 아까 다 봤죠? 대부분 그런 상태로. 다만 하나의 민족이 다른 민족을 포괄적으로 지배하는 상황, 식민지 제국주의자들이 식민지를 무력으로 강압적으로 통치하는 이러한 경우에는 식민지 해방전쟁에서도 혁명은 기본적으로 무장혁명이고 전쟁이다. 이건 뭐 베트남도 보죠. 베트남 무장혁명으로 했죠. 그리고 사실은 이제 일제도 이제 그 3.1 운동에 대해서 폭력적으로 진압한 이후에 결국은 만주나 이쪽에서 보게 되면 무장으로 바뀌었죠. 식민지 해방에서는 기본적으로 제국주의자들이 폭력적으로 다른 민족을 지배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무장혁명이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그 프롤레타리아 독재와 그 노동자 민주주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프롤레타리아 독재의 연원, 역사적 배경을 보게 되면, 일단 프롤레타리아 독재라고 하면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건 이제 일당 독재, 그리고 이제 공포 정치, 이런 걸 생각하죠. 로베스피에르의 공포 정치, 그 다음에 스탈린 시대의 공포 정치, 이런 걸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회주의자들이 이제 다른 세력의 독재를 비판하면서 자신들은 독재를 한다고 강령에 선언하는 것이 사실 이제 상식에 반하죠. 강령에다가 일당 독재를 한다, 이건 좀 대중의 그 상식에 반하는 거죠. 프롤레타리아 독재는 이제 혁명 초기에 그 반혁명 세력을 제거하는 이제 비상적 조치를 의미를 하고, 일단은 이제 그 이후에는 이제 노동계급의 통치를 구조화해서 이제 부르주아의 재집권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이후 공산주의 사회의 건설로 나아가는 것, 이런 걸 의미합니다.
근데 이제 노동계급의 단결, 즉 노동계급이 이제 하나의 정당, 하나의 노동계급을 유지를 한다면은 노동계급이 사회의 다수기 때문에 일당 독재가 제도화가 되겠죠. 사회의 다수인 노동자가 하나의 당을 가지고 있다면, 만약에 그렇다면은 노동자가 다수이고 그 다수가 하나의 당으로 모여 있다면 그 일당 독재는 실질적으로 독재가 아니라 이제 민주주의죠. 그리고 또 그 주체가 노동자라는 점에서 노동자 민주주의라고 볼 수 있다. 이제 그러면은 역사적으로 한번 쭉 훑어봅시다. 먼저 마르크스의 프롤레타리아 계급의 독재 역시 이제 루소의 그 일반 의지에 의한 덕치로부터 영향을 받았다. 그래서 이제 이 노동계급의 독재, 당의 독재 이런 것들은 이제 루소의 일반 의지에 의한 덕치, 그러니까 일종의 그 현인, 그죠? 현인 일반 의지를 실현할 수 있는 어떤 집행자, 이런 걸 말합니다. 루소에 따르면 모든 사람이 이 사회적 덕을 실현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 되고, 그러려면 덕을 구비한 정치인이 그러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 사회적 훈육을 실시해야 한다. 덕을 구비한 정치인이 이제 그 주권자의 총의에 의해 표현된 일반 의지, 이거를 자기가 실행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 이제 법의 실현, 즉 여기서 법인 일반 의지입니다. 법의 실현을 위임받은 사람들이다. 그래서 루소는 이제 그러한 그 덕을 지닌 사람들, 소수나 특정인이 이 일반 의지를 인민의 이익을 위해 집행할 수 있다고 봤다. 루소의 계승자인 로베스피에르나 바베프도 바로 이제 그 덕을 가진 자, 현인, 그죠? 현인, 덕을 가지고 현인, 그 사회 다수의 의견을 일반 의지, 사회 다수의 의견을 반영해서 그거를 실행할 수 있는 자, 이르자는 자의 혁명적 독재를 주장하게 된다. 로베스피에르도 루소와 마찬가지로 덕의 훈육을 강조했는데, 시민이 스스로 이제 덕을 실천하지 못할 때는 국가가 일반 의지에 유인을 받아서, 여기서 일반 의지라는 거 이제 시민 다수의 뜻이라는 거죠. 그걸 받아서, 즉 법률입니다. 법률. 독재와 이제 공포 정치를 통해 덕의 정치를 실현할 수 있다고 했다. 독재와 공포 정치. 덕을 실현하지 않기 때문에 덕의 실현에 반대하는 자에 대해서 공포심을 불러일으킨다는 거죠. 그래서 덕을 실현하도록 강제한다. 로베스피에르는 특히 이제 국내외 반혁명 세력과의 전쟁, 프랑스 대혁명 때 왕정을 무너뜨리고 공화정을 세우니까 유럽의 왕족들이 반혁명 군대를 가지고 프랑스를 침략했죠. 그다음에 봉기주의자들의 맹동, 군중들을 선동해가지고 에베르파가 이런 사람들인데 거리에서 군중들을 선동해가지고 이렇게 봉기를 유발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전시경제의 유지, 전시경제는 이제 부르주아나 대규적이 혁명정부에 반발해서 보이콧을 해가지고 경제를 몰락시키려고 사회 질서를 혼란에 빠뜨리려고 하는데, 이러한 이유 때문에, 현실적인 이유 때문에 혁명정부의 독재가 필요하다고 이렇게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전시상태의 혁명정부는 당면한 위험이 시시각각 변화되므로 선량한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평상시보다 더 강력하고 신속한 특단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혁명정부는 무정부 상태를 극복하고 법의 지배를 확립해야 된다. 이러한 혁명정부의 활동은 개인적인 열정이나 독단에 따른 것이 아니라 일반 의지와 법의 요구에 따른 것이다. 로베스피에르가 이제 국민공회에서 한 연설입니다. 그래서 프랑스 대혁명 당시 루소의 일반 의지의 실현, 즉 인민의 독재는 이제 산악파가 주도하는 국민공회, 의회죠. 의회의 이름 하에 그 의회의 의원들이 이제 상설적인 공안위원회를 통해서 통치했는데, 이 공안위원회의 실권을 로베스피에르가 장악하고 있었죠. 그리고 이 공안위원회 출신들은 로베스피에르와 같이 파리 출신들의 의원들이다. 그리고 이제 이 파리 출신들의 의원들은 파리의 인민들, 민중들, 생클로티의 지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파리 출신들의 의원들과 민중들이 전략적으로 연대하는 방식으로 이 공안위원회 그리고 국민공회 이런 순서로 해서 프랑스 혁명 당시에 통치를 한 겁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국민공회의 지령드파, 공화주의자, 부르주아들은 이제 국민공회의 독재가 산악파가 지배하는 그 파리꼼의 독재, 실질적으로 형식적으로 공안위원회다. 즉 그 파리의 산악파, 파리의 산악파 그리고 이제 그 산악파들이 소속돼 있는 파리꼼임이 공안위원회라는 것을 통해서 실제로 독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비난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혁명적 독재는 이제 무산계급에 의한 독재로 발전합니다. 바베프의 주장에 의해서. 바베프에 따르면 이제 혁명 이후 과도적으로 무산대중의 독재가 불가피한데 이러한 무산대중의 독재는 현실에 있어서는 무산대중 자체가 하는 게 아니라 그 비밀 총재 정부, 즉 소수의 혁명 지도부의 독재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바베프에 따르면 이러한 공산주의 혁명을 완수할 수 있는 인물은 로베스피에르와 같이 덕을 갖춘 고결한 엘리트이다. 루소하고 똑같죠, 로베스피에르. 부오나로티는 그 바베프와 같이 프랑스 대혁명 시절에 이러한 그 소수의 그 봉기를 통해서 무산대중의 독재를 실현하려다가 실패한 사람입니다. 부오나로티 역시 혁명정부의 독재가 평등사회를 실현하는 데 유용하다고 봤다. 이걸 또 이어받은 사람이 부오나로티 영향을 받은 블랑키인데 블랑키는 1848년 2월 프랑스의 혁명을 경험으로 해서 이제 파리 독재론을 주장했다. 독재의 과제로 그 종교의 세속화, 그러니까 종교의 세속화라는 건 신을 부정하는 겁니다. 신을 부정하고 종교의 사회 질서 유지 측면은 남기는 것. 무상교육, 그 다음에 노동자의 아소시아시옹, 이건 공동체, 노동자의 경제 공동체, 재산 공동체의 수립을 제시를 했다는 거예요. 독재의 과제. 이게 이제 공산주의 혁명의 목표와 유사한 거죠. 이러한 소수 지도자의 독재라는 개념은 생시몽, 바쿠닌, 프르동에게 계승되었다. 그리고 결국 이제 의인동맹 내에 마르크스와 경쟁 관계에 있던 바이틀링에도 계승돼서 바이틀링은 이제 혁명 직후 부르주아에게 최후의 일격을 가하는 소수 혁명가들의 과도기적인 독재를 주장했다. 이런 것들이 이제 그 프롤레타리아 독재의 역사적인 연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내용, 프롤레타리아 독재의 내용을 보면 아까 말한 대로 노동자 민주주의라고 볼 수 있다고 했죠. 그 노동자 민주주의는 목표는 이제 생산수단의 집사나 그래서 그 부르주아가 장악하고 있는 생산수단을 민중에게 돌려주는 것, 그리고 계획경제를 실현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사회주의 성과를 지켜내는 것, 그리고 합법적이고 민주적인 강제력의 근거다. 그 사회주의 실현과 또 사회주의 실현 이전이라도 이러한 그 사회의 다수인 노동자들의 그 민주주의, 이러한 것들은 사실은 조직 민주주의이기도 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조직 민주주의라는 건 정당 내에서 노동자 민주주의, 그리고 작업 현장, 공장에서의 노동자 민주주의, 그리고 이제 사회주의 혁명 이전에 자본주의 국가에서도 노동자가 사회의 다수이기 때문에 노동자가 당연히 다수결을 위해서 국가 권력을 장악하는 것이 너무 당연하죠. 그래서 사실은 노동자 민주주의는 사회 다수의 집권이라는 측면에서 민주주의 일반의 문제다. 생산수단의 사유화 폐지를 구현하는 프롤레타리아 혁명과 프롤레타리아 독재의 정당성의 근원이죠. 그렇죠. 왜냐하면 사회의 다수의 노동자들이 원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일반적인 수단이 노동자 민주주의다. 그래서 이제 부르주아 민주주의가 제대로 잘 구현됐다면, 즉 보통 선거와 평등 선거가 보장되고 표현의 자유와 같은 공정한 게임의 룰이 잘 돼 있다면 노동자 민주주의는 합법적으로 평화적으로 실현될 수 있다. 이게 이론적으로 주장하십니다.
그래서 자본주의 국가 안에서도 노동자 민주주의가 필요하다 그랬죠. 공장이나 정당이나 그다음에 선거에서 유권자의 다수인 노동자의 집권. 또 이제 그 사회주의 혁명 이후에도 이제 노동자의 민주주의가 필요한데, 이럴 경우에 이제 그러한 주체, 집단적 주체는 노동자 소비에트다, 노동자 평의회다, 노동자 민주주의 혁명 이후의 주체. 자본주의 국가에서도 노동 현장의 노동자 민주주의, 그리고 국민 국가 단위의 정치적 경제적 결정 시스템에서 노동자들이 참가해야 되죠. 사회의 다수니까 노동자 민주주의를 주장할 수 있다. 또한 사회주의 정당은 노동자 민중이 다수의 사회의 다수라는 점에서 자본주의 내에서도 사회주의 정당이라면 정당 민주주의가 노동자 민주주의 형태로 나타난다. 그래서 보통 사회주의에서는 이제 민주 집중제라는 걸 말하는데요. 과거에 이제 민주 집중제의 개념은 자유로운 토론을 거쳐서 집단적으로 결정한 것에 대해서는 이제 집행을 집중적으로 한다. 당연히 이건 아무 문제가 없죠. 그래서 이 경우에 이제 집행 담당자가 집행을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죠. 불만이 있더라 하더라도 집행은 해야 되죠. 다만 그 결정에 대한 자유로운 비판을 허용된다. 왜냐하면 집행을 한 이후에 그거를 평가를 해보니까 기존의 결정이 잘못됐다면 그걸 비판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스탈린의 경우에는 이제 당 결정에 대해서는 그 비판이 상당히 제한되고 금지됐습니다. 그러면은 당 결정을 실천하고 나서 그걸 수정을 해야 되는데, 그 수정이라는 부분이 당의 지도부가 아닌 이상 일반 대중들은 그 수정을 요구하거나 평가를 하는 게 어렵게 되죠. 그래서 결국은 밑으로부터의 당 결정의 수정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부작용을 낳게 된다. 그래서 당 결정에 대한 집행을 거부하는 건 허용이 되지 안 되지만 당 결정에 대한 그 실행 이후에 평가와 비판하는 것은 허용이 되어야 된다. 자, 프레터 독재와 일당 독재를 한번 봅시다. 노동자 민중이 이제 이 사회의 다수죠. 그러니까 다수결로 노동자들이 집권을 해요. 그래서 노동자 민중이 하나의 당으로 단결되어 있다면 당연히 이제 하나의 노동자 민중의 당이 일당으로 장기적으로 집권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래서 하나의 당이 장기적으로 집권하더라도 민주주의에 반한 건 아니죠. 왜냐하면 사회의 다수의 노동자들이 하나의 당으로 모여있기 때문에. 이때 다른 중간계급의 당이 존재할 수 있죠. 근데 이런 중간계급은 노동자에 비해서 소수이기 때문에 집권당이 될 수가 없겠죠. 그래서 다수의 통치라는 민주주의 원칙을 따르는 한 이들도 소수 정당으로서 보장이 되고, 심지어 그 집권당은 될 수는 없지만 국가 권력의 일부를 공유할 수도 있습니다. 노동자 민중의 당이 당내 민주주의의 균열, 인종적 균열을 극복하지 못한다면 노동자 계급의 당이 복수화가 되어 일당 지배는 불가능해진다. 그러니까 다수가 패권을 부리면 소수가 떨어져 나가거나, 아니면 노동자 민중의 당의 인종이 다른데, 예를 들어서 뭐 백인이 다수고 흑인이 소수다. 근데 백인이 흑인 문제를 포용하지 못하면 흑인이 떨어져 나가서 별도의 당이 만들겠죠. 레닌에 의하면 러시아에서 혁명 초기에 다른 정당, 중간층 정당들이 반혁명에 가담함으로써 이러한 반혁명 정당을 해산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일당제로 규결되었다는 거예요. 다른 나라는 사정이 다를 수 있다. 폴란드, 체코 등은 여러 정당들이 사회주의자와 함께 파시즘에 대항하고 민주주의 개조에 참여했기 때문에 집권당은 노동자 정당이지만 이런 중간층 정당도 권력의 일부를 배분받을 수 있다. 일당제로 규결된 러시아와는 그래서 이런 나라들은 다르다. 따라서 이제 착취자에게 선거권을 빼앗는 문제, 즉 중간층이 반혁명에 쓰면 그들에게 선거권을 빼앗아야 되죠. 이런 문제도 순수한 러시아의 문제이지 프레르타 독재 일반의 문제는 아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또한 이제
소생산자, 종교인들이 사회 경제적으로 소멸하지 않는 한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회의 구성원이고, 이 사람들도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정치적 결사를 할 자유가 있기 때문에 중간층 정당들이 허용되고 또 이들을 보호해낸다는 거죠. 나아가 일부 권력을 공유받을 수 있다. 그렇지만 이들은 소수이기 때문에 집권당에 대한 가능성은 차단되어 있다. 그래서 노동자가 단결을 하면 노동자 당이 장기 집권하는 건 그게 민주주의에 반하는 건 아니다. 트로츠키에 따르면 스탈린의 지배하에서 당내 민주주의가 근본적으로 보장되지 않았기 때문에 당의 일체성이 붕괴되면서, 즉 다수파가 소수파를 배척하기 때문에 소수파가 분파적인 활동을 하고 결국 분당의 조건들이 형성되었다. 물론 이제 트로츠키는 자기를 합리화하는 얘기도 됩니다. 그리고 트로츠키에 따르면 이제 계급 독재와 당 독재는 다르다, 이렇게 얘기하죠. 왜냐하면 하나의 계급이 하나의 당으로 돼 있을 경우에는 그게 유사할 수도 있지만, 하나의 계급이 여러 당으로 분열되어 있을 경우는 한 당이 독재를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일당 독재를 폐기할 것을 주장했다. 이 말은 뭐냐면 자기가 소수파로서 하나의 정당을 구성할 수 있기 때문에 다수파의 일당 독재는 잘못했다, 이 말입니다. 당은 처음에 소비에트의 테두리 내에서 정치 투쟁의 자유를 계속 유지하였죠. 그런데 내전 때문에 반대 정당이 반혁명파에 섰기 때문에 이들을 모두 금지한 거라는 거죠. 이거는 원칙적으로 소비에트 민주주의 정신에 위배되었지만 방위를 위한 일시적인 문제였다. 그래서 하나의 계급에도 여러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다른 정당이 나타난다면 여러 정당을 보장해줬다. 노동자 계급이 단결하지 못한다면, 단결하는 게 맞는데 다수파의 독단이나 이런 문제로 단결하지 못한다면 소수파도 노동자 정당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소수파의 정당을 인정해야 된다. 자기가 바로 이제 그러한 입장에 있었던 거죠. 사회 다수의 노동계급이 지배계급이 되는 건 당연하죠. 노동계급이 일당화되었다면 노동계급의 통치는 하나의 당인 노동계급의 당의 통치로 나타나죠. 이때 당은 대의기구인, 원래 이제 당은 전체 당원들, 그 다음에 이제 대의원대회라는 아주 넓은 그런 대의기구에서 당의 결정이 돼야 되지만 그렇지 못하고 항상 그런 것들이 열릴 수 없고, 총회나 대의원대가 열릴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 중앙위원회에 대표되고, 중앙위원회가 후회일 때는 상설적인 정치국에 의해서 대표되고, 이런 상설적인 정치국은 제1의 비서군 위원장에게 대표될 수 있다. 하지만 이렇게 이제 상급 의결 기관들이 무력화되고 소수 집단이나 특정인에게 권력이 위임되는, 대리되는 현상이 일상화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대리주의는 소수와 1인의 독재를 초래한다. 그래서 마르크스와 엥겔스가 프롤레타 독재를 주장함에 있어서 공산주의자 동맹이나 국제노동자협회나 독일 3인당의 사례를 보더라도 어떤 소집단이나 소수 특정인이 노동계급 자체를 대신해서 독단적으로 결정하는 거나 그러한 형태의 정당 시스템은 상정하지 않았다. 다 민주주의를 제도를 했죠. 대의기구, 그 다음에 대의원이라든가 지도부를 언제든지 민중들이 총회를 통해서 소환할 수 있는 제도, 그리고 이제 라살레를 숭배하는 1인 통치, 1인 숭배, 이런 거는 반대했다는 거죠. 독일 3인당이 이제 득표율 기준으로 1890년에 이르면 제1당에 도달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독일 3인당 이 시기에 있어서는 선거를 통한 노동자의 집권이 미래에는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엥겔스도 아주 고무돼서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당과 노동계급은 민주공화제라는 형태 하에서 지배의 자리, 권력을 장악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민주공화제는 이미 프랑스 대혁명에서 보여진 바와 같이
민주주의가 제대로만 된다면 프롤레타리아 독재가 가능하다. 그래서 프롤레타리아 독재라는 게 바로 이제 민주공화제 선거를 통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의 형태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카우츠키는 이제 독일 사민당의 이러한 상태를 보면서 독일의 그 민주공화제 혹은 이제 보통선거나 평등선거, 부르주아 민주주의가 확립되는 과정에서 레닌이 말했던 전략은 이제 부르주아 민주주의가 확립되지 못한 러시아에서나 가능한 거다. 그래서 레닌은 이제 그 서구의 민주주의 이런 부분을 과소평가하면 안 된다 이렇게 주장했던 거죠. 이런 이제 그런 주장이 맞는 거죠. 서구와 러시아는 다른데 어쨌든 마르크스에 따르면 설사 민주공화제가 된다 하더라도 혹은 노동계급이 부르주아 선거를 통해 집권을 한다 하더라도 부르주아 국가기구를 노동자 국가로 전환해야지만 전국적인 혁명이 실현될 수 있다. 왜냐하면 부르주아 국가기구를 가만 놔두면 상비군이라든가 관료들과 같이 부르주아 편에 서 있는 세력들이 이제 반혁명으로 돌아서서 합법적인 평화적인 혁명 과정에 저항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파리꼼에 대해서도 그런 걸 주장했습니다. 국가의 기생자인 상비군은 인민의 민병대로 대체되고 성직자의 특권 계급은 교사에 밀려나고. 그 말이 뭐냐면 성직자들이 교회에서 그 아이들을 가르친다는 거야. 그래서 지배계급의 이데올로기, 종교와 봉건의 사상을 불러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종교에서 이런 성직자들의 개입을 차단하고 교사 혁명의 이념을 전파할 수 있는, 교육할 수 있는 그런 교사들이 대치돼야 된다. 재판도 역시 귀족들, 사법귀족, 재판관 귀족이 세습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꼬민의 기관으로 변화되고 또 국민의 대표들도 다 선출돼야 되고 재판관들도 또 선출되고 또 소환돼야 되고 이런 거죠. 그래서 이런 부르주아 국가의 기능은 이제 그런 부르주아의 이익에 도움되는 그런 부르주아 국가 기구는 다 철폐를 해야 된다. 그리고 일반적인 부르주아에 봉사하지 않는 어떤 일반적인 목적의 기구들 몇 가지만 남겨야 된다. 근데 실제로 파리꼼이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실패했다. 이렇게. 프롤레타리아 독재와 이제 중앙 집권을 보게 되면 이제 마르크스의 입장에서 이제 프롤레타리아 독재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사회주의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여러 정치 경제적 과제를 설정을 하고 수행하기 위한 것이다. 가장 중요한 건 프롤레타리아 권력이 혁명 이후 반혁명을 억누르기 위해서 강력하고 투쟁적인 중앙 집권적인 정부를 수립해야 된다. 프롤레타리아 독재가 그렇다는 거죠. 이런 내용들이 이제 그 파리꼬밈과 고타강령 비판하면서 나오고. 혁명의 순간에 이제 중앙 집권적인 국가 자체를 해체하지 말고 그것을 혁명의 목적을 위해서 노동자 국가로 전환시켜야 된다. 프롤레타리아는 이제 혁명 직후 강력하고 투쟁적인 중앙 집권 정부를 수립해야 한다. 무엇보다 노동자 계급이 국가적인 규모로 자신의 권력을 수립한 이후에더라도 노동자가 권력을 장악했어요. 그렇더라도 그 노동자 국가는 노예 소유주, 자본가들이죠. 자본가들. 노동자는 임금 노예죠. 그래서 자본가들이 폭동에 의해서 반혁명에 의해서 위험받을 수 있기 때문에 프롤레타리아 권력은 반혁명을 억누르기 위해서 필요한 재반 조치를 취해야 되기 때문에 아주 잘 조직되고 또 강력한 것으로 되지 않으면 안 돼. 즉 부르주아의 국가가 아니라 노동자 국가를 만들어야 된다. 이제 파리꼬밈이 바로 이제 최초의 노동자 국가라고 막스가 평가하고 그 이후에 엥겔스도 파리꼬밈을 프롤레타리아 독재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근데 이 파리꼬밈이 느슨한 연합체를 지향한 건지 혹은 중앙 집권적인 정부를 지향한 건지 논란이 있다.
프루동은 무정부주의이기 때문에 당연히 중앙집권에 반대를 하죠. 그에 따르면 중앙집권적인 그 관료 기구가 남는다면 그것이 비록 사회주의 국가에 소속된다 하더라도 주민들을 지배할 수가 있겠다. 그래서 그런 거는 안 된다. 그래서 국가 자체가 혁명 이후에 바로 국가 자체가 폐지돼야 된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프루동의 무정부주의는 당시에 영향력을 많이 획득했다. 그래서 이제 프루동은 파리꼬뮌에서도 블랑키주의자들과 파리꼬뮌의 세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파리꼬뮌의 가장 큰 세력은 블랑키주의자, 두 번째 프루동, 세 번째가 마르크스의 국제 노동자협회였다. 근데 마르크스의 관점에 따르면 파리꼬뮌의 경우에 이제 그 파리꼬뮌을 지도할 수 있는 노동자 정당이 없었기 때문에 블랑키주의자 다수파와 프루동주의자 소수파 간의 다툼으로 분쟁으로 시간을 많이 소비했다. 효율성이 떨어졌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그런 강력한 중앙 집권이 필요했었다. 그게 바로 프롤레타 독재다. 레닌은 이제 국가의 혁명에서 파리꼬뮌이 프루동주의적인 연방주의와 흡사하다는 베른슈타인의 주장에 대해 그렇지 않다. 이건 프롤레타 독재고 프롤레타 독재는 반혁명에 진압하기 위해서 중앙 집권적인 국가 형태를 취할 수밖에 없다. 파리꼬뮌은 의회 정부입니다. 파리꼬뮌이라는 파리의 시의회가 입법권과 행정권을 다 가지고 있어요. 의회 정부다. 의회 정부이지만 그 권력이 의회에게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행정부의 중앙 집권이 아니라 의회의 중앙 집권적인 권력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마르크스와 엥겔스는 이제 독일 통일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 지방 분권의 확대보다는 단일한 독일 공화국을 선언했습니다. 그래서 전 국가의 힘을 중앙 정부에 집중할 것을 요구했다. 왜냐하면은 그 당시에 독일, 즉 프로이션 독일은 처음에는 300개가 넘는 제2국가였고 마르크스 엥겔스 때는 38개의 독일 연방이었다. 그래서 연방이라는 게 독일의 통일을 방해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런 분권 제도가 아니라 단일한 그 독일 공화국을 원했다. 1793년 프랑스의 경우에서도 역시 이제 그 로베스피에르 하에 엄격한 중앙 집권제였죠. 그래서 같은 모델로 봤다는 겁니다. 엥겔스는 이제 1891년 에르푸르트 강령 비판에서도 연방제는 미국과 같은 넓은 영토를 가지거나 영국과 같이 독립된 섬으로 이루어진 나라에서 섬과 섬으로 이루어진 나라에서 중앙 집권이 하기 힘들기 때문에 그런 나라에서는 가능하다. 스위스와 같이 조그만 나라에 그 당시에 연방제가 실질적으로 도입이 됐었는데 그래서 이러한 연방제는 사회 발전에 장애가 된다고 주장했다. 이거는 말한 것처럼 그 당시에 그 독일의 상황이 있었다. 그렇죠? 그래서 300개 소국에서 38개의 독일 연방으로 성립됐다. 그래서 독일의 통일을 위해서 강력한 중앙 집권적인 국가를 원했다. 그래서 이제 마르크스와 엥겔스는 독일에서 연방제를 반대를 했지만 지방자치, 지방 분권 자체를 반대한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은 꼬밈이 되려면 중앙 집권이 아니죠. 지방자치, 꼬민들의 연합체니까. 그렇죠. 그래서 연방제에 대한 이러한 부정적인 태도는 독일의 특수성에 기인한 것이다. 소국의 난립으로 인한 독일 제국의 혼란을 극복하고 통일국가를 지향하고자 하는 독일의 역사적 상황을 배경으로 한 거다. 프랑스의 경우에 파리꼬뮌이 있었고 또 그 당시에 다른 프랑스의 다른 지역에서도 꼬뮌을 확산시키려는데 그렇다면 파리꼬뮌과 같이 다른 여지역의 꼬뮌들의 연합체를 인정한다면
그거는 이제 꼬밈들의 연합체니까 중앙집권적인 국가가 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연방제에 대한 마르크스 엥겔스의 부정적인 태도는 독일의 특수성, 그래서 독일의 상황을 한 거지 일반화시킬 수는 없다. 네, 여기까지입니다.